안녕하십니까, 뜬금아빠입니다. 얼마 전 한글날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한글날이 그냥 뭐 무의미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글을 소재로 한 장편 소설, 바로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이 책 반가우시죠? 아마 2011년도에 SBS 드라마로 방영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죠. 장혁, 뭐 조진웅, 뭐 한석규, 신세경 이런 뭐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하셔가지고 굉장히 높은 시청률 때문에 여러분의 뇌리에 많이 박혀 있을 겁니다. 뿌나 이렇게 해서 이 인기를 바탕으로 SBS가 뭐 육농이 나르샤 이런 것도 제작하고 앞으로 뭐 용비어 첨가 시리즈라 해서 다음 편도 뭐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인기를 끈 그 드라마의 원작 소설입니다. 드라마는 2011년도에 방영되었지만 이 책은 2006년도에 발간되었죠. 그때 저도 뭐 거의 회사 다닐 적에 한 2, 3일 만에 다 독파를 한 그러한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뭐 재밌으니까. 이정명이라는 작가를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은이 이정명 작가님은 경북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경향신문 신문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90년대 말부터 이제 문단에 이제 등단하셔가지고 베스트셀러 작품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뿌리 깊은 나무하고 바람의 화원입니다. 바람의 화원. 신윤복, 김홍도 선생을 주제로 담은 그 바람의 화원이 책도 많이 팔렸고 그 인기로 또다시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었죠. 제가 이제 이 드라마를 자꾸 강조하는 거는 좋은 책은 언젠가는 드라마나 TV 드라마나 영화로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 TV 그 제작자들이나 영화 감독 입장에서는 확실하잖아요. 일단 내용 자체는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차용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뭐 좋은 책을 읽으시면은 뭐 빠르면 2, 3년 후에 아니면 뭐 10년, 20년 후에 드라마나 영화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본인이 읽으면서 상상했던 그런 뭐 주연 배우들과 이런 얼굴들이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재조명할까 이런 거에 대한 뭐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내용은 아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인기가 있지만 그래도 뭐 9년 전이니까 드라마만 한번 보셨으면 까먹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 리뷰를 해보자면은 강채윤이라는 그 겸사복이 나옵니다. 겸사복이 지금으로 치면은 뭐 청와대 경호대 물론 뭐 그 당시 조선시대에 왕을 호위하는 무사들이 이제 무휴가 같은 고위 무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으로 치면 뭐 청와대 경호실 뭐 직원들이라면은 청와대 영내를 뭐 관할하는 경비하는 그 정도의 이제 수비대, 그것이 바로 겸사복청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말단 공무원이 강채윤이라는 젊은이가 궁궐 내에 일어난 살인사건을 파헤쳐 가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죠. 그래서 근데 그 살인사건이 몇 번이 더 일어나고 그 내부로 깊숙이 파헤쳐 갈수록 그 음모가 막 드러나고 이 세종대왕이 비밀리에 그 집현전 학사들에게 막 그 한글 창제를 권했던 그런 내용들과 거기에 반한 반전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이걸 뭐 책 얘기 다 하는 건데 뭐 집현전에 뭐 높으신 분 무슨 대감께서 뭐 기획했다는 이런 반전이 나오는 굉장히 처음에는 뭐 탐정 소설을 읽는 그러한 그 재미, 현대로 치면 뭐 조선시대 셜록 홈즈 이런 소설을 읽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파헤쳐 갈수록 뭐 자꾸 막 나오는데 이 겸사복 강채영은 사실 뭐 그렇게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자꾸 이
젊은이가 파헤쳐 가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방대한 뭐 그 당시 지식들이 막 나오죠. 그 소위라는 이렇게 말 못하는 이 궁녀, 무술이죠, 무술이. 무술이를 만나면서 또 마방진이라는 뭐 아주 수학, 그 당시의 수학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당시 조선시대의 수학, 뭐 역학, 천문학, 그리고 건축학,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뭐 정말 2권짜리 책밖에 안 되지만은 정말 집약해서 중요하게 간략하게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던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젊은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고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뭔가 뭐 박진감 넘치고 막 긴장감 넘치고 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러한 재미. 그래서 뭐 이정명 작가님을 뭐 새로운 장르 패션에 한국 패션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셨다 이렇게 뭐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들, 물론 이제 소설이지만은 뭐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사실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 작가가 이제 많이 이제 작가적 호구를 집어넣은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몇 가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째, 과연 한글은,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살을 시켜서 창제하신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 제가 또 조선왕조실록을 좀 읽어봤지 않습니까?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한글 창제에 대해,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뭐 사실 조선왕조실록 같으면은 임금이 누구한테 지시를 해서 어느 뭐 날짜별로 해가지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창제를 이제 공포하고 뭐 이런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시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443년도에 한글을 창제하셔서 반포하는 이 내용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록으로 보면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세종대왕께서 집현전 학살을 시켰냐?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학계에서는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드셨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 혼자서는 좀 어려웠겠지만 그의 아들들, 첫째 아들 문종과 둘째 아들 세종, 그리고 뭐 여러 공주들을 통해 가지고 비밀리에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당대 최고의 학사 중에 학사였습니다. 뭐 웬만한 그 벼슬 하신 분들보다 학문적인 견해가 굉장히 높았죠. 뭐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추측도 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는 뭐 집현전 학사들을 시켜서 같이 창제를 하신 걸로 나오지만은, 그런 다른 견해도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과연 왜 이 세종대왕께서는 조선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훈민정음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히 정확하게 따지면은 한글 자체는 조선어죠. 그러면 그 당시에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반포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여기에 정말 시대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이 명나라의 감시가 심하던 그런 시대였죠. 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나라 말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세밀히 나타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조선이 명예 간섭을 많이 받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주원장이 등장하죠. 원을 물리치고 명을 세운 이 주원장이 그 넓은 중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사실 내정하기도 굉장히 빡빡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노선을 펼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 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원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숙청합니다. 뭐 자기 측근들은 웬만한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수만 명을 죽인 그런 황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거죠. 특히 또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반정 위화도 회군을 할 적에 그 명분이 뭐였냐 하면은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왕시대에 왜 이 최영 장군이 갑자기 그 요동을 정벌하러 갔겠습니까? 주원장이 그 당시에 굉장히 고려에 대해서 그 공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그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정 간섭도 굉장히 심해서. 그래서 참다 최영 장군이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어차피 쟤들은 지금 지구나라 새로운 명나라 다스리기도 바쁘니까 우리가 요동 정도는 정벌해 주는 거 아마 못 막지 싶다. 이런 생각에 최영 장군이 공격을 감행하지만은 그것을 막은 게 이성계죠. 위화도에서 회군하면서 무슨 불가론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왕과 최영 장군을 물러나게 하죠. 그러면서 본인이 새로운 황제,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잡힌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명을 사대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요구사항을 계속 들어주게 되죠. 태종 이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종 이방원도 젊은 시절 명나라에 자주 갔다고 하죠. 근데 뭐 주원장이 태종 이방원은 굉장히 이뻐했다고 역사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명나라에 대해서 사대를 깊이 했다는 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럼 세 번째. 왜 조선의 사대부들은 한글 창제를 반대했을까요? 이것은 명확하죠.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글자를 아는 게 굉장한 기득권이었습니다. 한자, 뭐 그 시대에 사대부들 외에는 한자를 거의 알지 못했죠. 사대부집 그 아녀자들도 대감댁 부인들도 사실 글자를 모르는 분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아마 계산해 보면은 한 전체 인구의 한 3% 정도만이 한자를 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중인들은 뭐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의사소통을 위한 간단한 한자 몇 자 정도는 알았겠지만은 전체적인 의사소통, 학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한자를 아는 인구는 극히 드물었죠. 그것이 바로 기득권이죠. 기득권. 아는 것이 힘이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으면은 사대부 입장에서 편해지는 거죠. 무주랭이 농민들이 글자를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탐탁치가 않았죠. 다음으로는 이 책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고군통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고군통서가 실제 있었던 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은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아들의 장인어른인 시몬대감을 사사하게 된 내용을 주대로 하고 있죠. 그럼 왜 시몬대감이 사사를 당할 수밖에 없었냐?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태종 이방원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 시몬대감은 영의정이었어요. 영의정.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였어요.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영의정의 벼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전마마의 아버지였다는 말이죠.
근데 영모죄로 얽혀서 그를 사사하게 됩니다. 아주 내용을 보면 정말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태종대왕이 처음에 이제 세종한테 선임하면서 다른 거는 다 양보를 했지만은 넘겨줬지만은 군대에 관한 업무는 자기가 아직 세종이 그 당시 나이가 좀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받겠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 병조 참판 강상인이 군무는 세종한테 먼저, 군대 관련된 업무를 세종한테 먼저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깜짝 놀라죠. 아니, 아버지한테 가야 될 그 결제 문서를 왜 자기한테 가져오느냐. 그래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서 강상인이 그 다음에 세종을 만난 이후에 태종을 만나러 갑니다. 상황이었던 태종을 만나러 가는데, 이 얘기를 태종이 나중에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손하다 이렇게 해서 강상인을 잡아가지고 추궁을 해가지고, 정말 강상인의 입장에서는 군대 왕은 한 명이죠. 물론 상황이 계셨지만은 현전 그 추상전하는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죠. 거기서 모든 업무가 다 나와야 되는데 왜 따로 보느냐, 이런 생각에서, 아니면 또 어차피 상황은 진언해고 현 추상 때 잘 보기 위해서 먼저 갔을 수도 있고,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군문은 한 곳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얽혀맵니다. 그래서 강상인에게 그럼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이렇게 취조를 하니까, 각색에 의해서 강상인이 시몬대감한테서 들었다라고 이제 발설을 하게 되고, 결국 시몬대감이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어요. 사실 사원사로 이제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의주에서 잡혀서 추궁을 하고, 추궁한 지 몇 시간, 처음에는 강력히 부인하죠.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왜?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추궁을 하던 전영의정의 한마디에 그는 수긍을 했다고 합니다. 상왕의 심중을 자네는 알지 않느냐. 왕의 뜻이 외척 세력은 빨리 없애는 것이 상왕의 뜻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그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 유튜브를 채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세종대왕의 큰 뜻을 생각하시면서 뿌리 깊은 나무 다시 한번 읽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